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경록 고문님 모시고 최근의 시장 상황 그리고 현재 약간 금리가 오르면서 이 퇴직연금에 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CPI 발표 후에 약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그 다음에 파월이 뭐 이런 발언도 했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예. 이런 것들이 연반으로 나오면서 약간 시장이 좀 안정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일각에서는 야, 이거 주식시장이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 예. 사실 최종금리 수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전보다 더 높아질 텐데 예.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예. 고모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뭐 거의 질문을 하면서 답을 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예, 뭐, 주가는 저는 로컬하게는 뭐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너무 서두른 느낌도 있겠는데, 저는, 물론 그 내년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경기 침체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마일드하게 좀 이제 다운되는 그런 국면은 예, 거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걱정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물가도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금리도 인하 모드로 들어가고 뭐 이런 쪽에 이제 분위기가 형성될까봐 그게 이제 조금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자산 가격 부분에서 조금 오를까 하는 부분이 걱정되고 그 이야기는 내년에 생각보다 이제 물가가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예, 금리도 피크는 치지만은 네. 치고 이제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질 텐데 생각보다는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이제 물가에 대한 아직도 우려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좀 서두른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서두른다는 좀 느낌을 가질 것 같고요. 그 서두른다는 것은 지금 당장 서두른다는 것은 아닐 거고 지금은 일단은 호재죠. 일단 물가 상승률이 꺾일 걸 사실은 이미 예상을 했었는데 한 2개월 정도 늦게 나타났고 속도도 좀 생각보다 늦고 해서 네. 이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요. 뭐 이제 피크아웃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쯤은 하고 이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물가는 작년 CPI는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대 존에 들어와야 이제 확실하게 자기들이 타겟하는 물가 상승률은 되니까요. 아직 그런 수준은 이제 멀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게, 내년에 가서 이제 경기의 둔화하고 이제 물가하고 이런 부분이 막 충돌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야기하는 거가 이제 경기는 어느 정도 마일드하게 둔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지만은 물가는 생각보다는 이제 덜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물가가 지금 이제 좀 떨어지면은 이제 실질 소득은 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소비 같은 게 이제 조금 일어날 수 있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임금 상승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렌트료가 오르는 부분들이 이제 이게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 정도에 반영될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료 같은 것들이 그게 CPI에서 거의 뭐 40%를 차지하는 정도로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거하고 이제 임금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네. 반영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정되는 부분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떨어지고 하는 거 그거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아직 내년에 남아 있어서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내년쯤 뭐 내년이 1분기가 될지 뭐 2분기, 3분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쯤 한번 물가에 대한 우려 혹은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인하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영어로 플래투라고 그러죠. 네. 이제 개마고원처럼 이렇게 피크를 치고 내려온 모양이 있을 텐데 올라갔다가 개마고원처럼 가고 떨어지는. 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에베레스트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같으면은 충분히 지금은 좋은 상황이죠. 경기가 아주 침체도 아니고 둔화되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상황인데 그게 아마 약간은 이렇게 어느 정도 고원을 좀 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내년에 조금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이 물가가 일단은 이제 원자재 가격하고 이런 부분이 꺾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반응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이 그렇게 뭐 아주 싸져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서 약간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도 조심조심 올라갈 것 같아요. 약간 최근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뭐 내년 한 1분기나 뭐 2분기쯤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물가 수준이 생각보다 좀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하신 1분기까지는 계속 그렇게 이제 물가에 대한 신호는 괜찮게 나오겠죠. 저는 승부처가 오히려 1분기보다 CPI나 이런 거는 2, 3분기 가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돼서라도 약간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물가가 좀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천천히 인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많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가 급하게 꺾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예, 특히 이제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차를 6개월에서 1년, 보통 6개월 정도니까요. 올해 말에 이제 거의 정점을 다 최고치로 이제 인상을 시키고 나면은 내년에 이제 6월 이후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나 2024년 이때 되면은 이제 나타날 모습.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 정책 금리가 5% 갈지 뭐 5.25로 갈지 4.75로 갈지 그건 아직 미국 금리 기준으로 아직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하할 여지가 있으니까요. 아직 0%대 금리 하면은 왕창 인하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응할 만한 수단을 이제 갖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경기 침체를 너무 깊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요. 내년에, 예, 아마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내년 말이나 후내년 이야기가 아닐까, 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여기저기에서 20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뭐 IMF 예.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실사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인데 저는 이제 미국의 경제를 일단 전반적인 환경에서 말씀드리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뭐 또 하나 거기는 장기 고정금리 비중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뭐 95%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매년 리발빙 되는 게 그거에 한 7% 정도니까요. 사실은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들, 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들의 비중은 아주 낮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천히 스무스하게 미국은 영향을 받게 되니까, 가계 부채에 대해서 금리가 인상한 것들, 모기지 금리가 대폭 인상됐죠. 그 금리만 보면은, 야, 미국에 가계부채 가진 사람들, 주택 모기지 가진 사람들 다 박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는 고정금리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영향받으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덜 영향받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내년에 가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는 다 금리 오른 것에 적용을 다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타격이 상대적으로 큰 거죠. 지금 이제 이번 국면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약간 어떤 경제 강건함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유럽하고 일본, 우리나라, 뭐 영국 이런 쪽과 미국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일단은 미국은 원자재 면에서도 원유를 생산하니까 거기 면에서도 이제 괜찮은데 우리나라, 일본, 유럽 다 수입국이 되니까요. 제일 타격을 많이 받게 되고 영국도 거의 변동금리부 대출이니까 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거기도 뭐 가계가 아주 취약하고요. 우리도 아주 취약하고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경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하고 영국이나 유럽과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게 달랐어요. 이번처럼 0%대 금리에서 저렇게 미국이 거의 5% 가까이, 포인트 가까이 올리게 되면은 미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이 많이 좀 타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나마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경제의 거의 뭐 4분의 1 정도는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 경제가 조금 굳건하게 그래도 좀 받쳐주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내년에 올해 말부터 조금 빨리 시작을 했는데 락다운을 이제 조금 풀어나가는 분위기. 이렇게 되면은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성장이 되겠죠. 이 두 나라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하니까요. 그 부분이 조금 내년에 받쳐줘서 그나마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수 측면에서는 안 좋지만은 그나마 수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사실은. 네.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까지 이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내년 가면은 뭐 조금 중국 경제만 좀 좋아지면은 조금 그게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 측면은 꽤 내년에 타격을 많이 받을 듯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 사실 미국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충격이 훨씬 더 더한 거고. 예, 훨씬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출금리가 갱신하니까 2배 올랐더라고요. 예, 훨씬 크고요. 네. 예, 아유, 대단합니다. 그리고, 올해 거의 이제 피크가 좀 되겠죠. 네. 일단, 향후 6개월을 보더라도 올해가 거의 피크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보통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단위로 재조정한 사람들도 있고, 1년 단위로 조정한 사람도 있고 한데요. 그렇게 보더라도 내년 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게 최고로 오름금리의 적용을 우리는 다 받게 되거든요. 지금보다 그때 한 1개월 전에 나왔던 뉴스가 한 36조 원인가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내년에 가면은 이게 이제 더, 그 나머지 아닌 사람들도 적용받게 되고 하면은 이렇게 대충 통밥으로 본다 하더라도 5, 60조는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항상,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은행의 건전성에는 별로 영향 안 줍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LTV가 50% 이하인데요. 저축은행 말고 시중은행은요. 주택가격이 얼마나 떨어져도 괜찮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계 부분의 소비는 내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 성향이 좀 높은 편이죠. 아무래도 지출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고 등등 해서. 근데 그쪽이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죠. 연끌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연령대별로 보면은 거의 4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내년에 소비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지금 영향받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는 확산되는 거죠. 정리하면 딱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생각보다 경기가 좀 견조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 제로 코로나 방역 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기저효과잖아요. 워낙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수출 시장에서는 회복이 나올 맞습니다. 거고, 그걸 자산 시장에 대입을 해본다면은 사실 이 내수 중심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침체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그게 오히려 올해 내년 1월 달 막 1분기 이런 때를 걱정하는데요. 오히려 그때보다는 조금 더 지나서 저는, 그때가 조금 더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은 별다른 악재는 없습니다. 물가는 피크아웃을 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여러 가지 시위나 이런 것 때문에 락다운을 좀 원래 내년 3월 이후나 풀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지금부터 이제 락다운을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장품 주하고 갑자기. 맞아요. 이제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의 내수는 부족하지만은 중국의 내수가 우리나라의 내수를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수주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 가만 보면은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금리가 이제 파월이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올릴까? 이게 이제 좀 고민이죠. 50bp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향후 25 한번 올리고 끝날지, 25 또 올릴지, 이런 약간의 이제 미묘한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마일드하게 다운된다는 것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내년 당장 이게 지금 1개월 있다가 이런 이상한 뉴스가 와서 끊기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뉴스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뉴스들이 나올 때는 오히려 한 5,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쯤은 이제 기대하고 조금 다르네 하는 것들은 그때쯤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약간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주식시장이 다시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고 다시 글로벌리 상승장으로 가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거는 저도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은 경기가 다운되는 부분이 다운되고 금방 회복되지는 아직 않을 거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금리를 이만큼 올렸다는 것은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0%대에서 거의 5%포인트 가끔씩 이랬습니다. 미국은 가끔씩 이렇게 올리기는 했었는데요. 근데 세계 다른 나라들이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난리가 났죠. 환율하고. 이 정도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기의 다운은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내년 초에 나타나는 것은 전혀 아닐 것 같고, 예, 그게 통화정책이 원래 시차가 한 6개월 이상 걸리니까, 네. 예, 그래서 내년에 이제 중반을 넘어가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지, 그거는 아직은 이제 현재는 슬로우 다운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어질지 어떨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측하는 상반기의 침체, 이거는 좀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강도가 얼마나 세질지는 사실 가봐야 알겠죠. 워낙 그래서 이제 일이기 그런 면에서 실물 경제의 움직임이나 물가의 움직임을 저는 이제 주가가 너무 바쁘게 반영한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실물 경제나 물가의 움직임을 너무 바쁘게 반영하지 않나. 물가도 빨리 이제 피크아웃하고 빨리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경기도 그래서 빨리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금리도 빨리 인하를 할 거고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조금 성급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조금 연장돼서 가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완화 스탠스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사실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유동성 관세가 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금리를 미국의 이제 침체라는 게 확인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직은 좀 멀었다는 거죠. 예, 기껏해야 올해 말이나 조금 더 가면은 내년 초나까지 이제 아직 올리는 모드를 지속해 나갈 텐데요. 그 올리자고 야 이거 벌써 침체네 하고 이렇게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조금 플랫하게 옆으로 조금 기지 않을까.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옆으로 얼마나 길까 하는 부분. 예, 높은 금리를 오래 부담하면 할수록 이제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렇게 금리를 한번 인상을 한 것은 경제에 참 좋은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이제 0%대 금리가 오면은 사람들은 그 자원의 배분을 지멋대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투자하는 데 대한 코스트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수익률이 조금만 있어도 그렇고 그래서 막 투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제 경제를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근데 금리가 이 정도 뭐 10년짜리 금리가 뭐 4.0 국채만 하더라도 4.3 뭐 그다음에 정책 금리가 5% 미국 기준으로요.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자원을 배분할 때 손 떨리거든요. 야, 이거 펀딩 코스트가 7%씩 나오는데 이러면은 신중하게 자원을 배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경제가 이제 금리가 이렇게 조금 높으면서 한 2, 3년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한 2년 정도 흘러가게 되면 경제의 자원 배분이 이제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경제가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건전한 기반 하에서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3년이나 5년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좋은 국면입니다. 지금 주가도 좋은 국면이고 한데 이제 내가 6개월이나 1년 보고 막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생각보다는 물가나 안 그러면 경기나 이런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보시지 말고 조금 한 6개월 정도 연장되는 측면에서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잘못 타이밍을 잡으면 크게 다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상반기에 사실 연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근데 안 왔네? 그래서 사야겠다고 막 샀더니 다시 그 다음에 올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주의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벌써 한 13, 4% 올랐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오르고 종목은 뭐 괜찮은 거는 5, 60%도 뭐 뛰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그래서 겁이 나서 뭐 곧 떨어질 것 같은데 한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막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뭐 이제 추가로 보면은 특별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부분 외에는 특별한 악재가 한 2, 3개월 내에는 대충 다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금리를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시장 금리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반대로 이 채권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박살이 났잖아요. 거의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사실 1970년대, 80년대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채권 시장이 이렇게 박살난 적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안위기 때 한번 그랬고요. 네. 그때는 뭐 30%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때는 예외적인 상황이었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그때 이제 폴 보커가 지금보다는 훨씬 물가에 취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가 이제 금태환도 풀었던 때였고요. 맞아요. 달러 패그도 뭐 풀고 뭐 이랬던 때에 있어서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거기다 원유 쇼크까지 닥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를 잡으려고 진짜 폴 보크가 그때는 경제를 희생을 했습니다. 경제를 희생을 해서 이제 그걸 잡았고요. 지금 국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완전히 희생하면서까지 물가를 잡는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제 우리가 그 물가 연동 국채라고 있는데 거기 만기가 3년, 5년 뭐 남은 것들을 보면요. 불과 지금부터 한 1년, 2년 후만 보더라도 거기에 나타난 기대 물가 상승률은 2에서 2.5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기대 물가 상승이 사람들이 다 1년, 2년 동안에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영속적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70년대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70년대는 폴 보크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은 10%야. 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경제를 희생을 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장기 기대가 이미 뭐 2에서 2.5 사이기 때문에요. 실물 경제를 완전히 박살 희생하면서까지 물가의 기대 상승률을, 물가 기대를 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시장은 기대를 2에서 2.5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길어야 내년 초 정도 같으면은 거의, 그 금리 부분은 거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 같은 경우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뭐, 괜찮지 않을까가 아니라, 거의 뭐 제일 지금으로서는 제일 괜찮은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게 한 달 전에도 이제 채권 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맞아요. 네. 그러는데 이게 내년 1분기를 봐야 될지 지금 봐야 될지 뭐 이런 부분의 고민인데요. 네. 예, 뭐 그 차이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면 프로들은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도 크니까. 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나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채권은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채권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되고 뭐 이런 적이 한번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보통 플러스로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돌아서게 돼 있고요. 지금은 또 쿠폰 소위 말해 이자 자체가 일드 자체가 회사채는 뭐 거의 5%에 네. 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일드가 커버를 해요. 1년 동안 5%를 주니까 예, 가격이 5% 떨어지더라도 0%이니까요. 맞아요. 투자 수익률이. 그러니까 일드가 낮은 게 급난 게 그거이거든요. 일드가 0% 같으면 가격 좀 떨어지면 바로 마이너스예요. 근데 지금은 이자 주는 것 자체가 한 5%로 가서 완충을 해주기 때문에요. 채권 가격이 5%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년에 금리가 3년짜리로 치자면은 거의 뭐 1에서 1.5%포인트가 더 올라야 되거든요. 그럴 예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산다고 해서 마이너스는 절대 안 날 것 같고, 펀드 매니저는 해외 펀드 매니저였는데요. 한 10월 달 정도 이야기를 했구나. 그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내년 초 정도 아마 채권 펀드를 들면은 두 자릿수 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었는데, 예. 뭐 두 자릿수일지 한 자리 높은 수가 나올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채권 쪽은 뭐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장기채 뭐 10년이나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한 4.23%를 딱 찍고 지금 최근에 빠르게 내려가지고 3.7%, 6%가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좀 수익이 났을 것 같긴 상황인데 그래서 약간 좀 더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두르실 필요는 1분기까지도 네. 뭐 여기 채권은 원래 기관들이 들어오는 장이기 때문에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보가 새로이 반영되면은 단번에 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4.3을 가가지고 여기서 뭐 4.2, 4.1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야, 이거 뭐가 변했네 하면은 바로 그냥 한 3, 40bp가 뭐 한 2, 3일 만에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물가가 픽아웃을 했다. 뭐 이제 금리 부분도 이제 불확실한 부분이 조금 사라졌다. 이렇게 된 순간 바로 이제 반영을 해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 하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이래서 조금은 이제 너무 반영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회사채나 이런 거는 아직 자금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급속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회사채 우량 등급이나 뭐 한전채나
이런 거는 뭐 한 30bp, 30bp 정도 떨어졌죠. 40bp.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저거보니 레벨 자체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예. 특히 한전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물량 요인이 되게 크죠. 이제 올해 물량을 되게 쏟아 놓으니까 수급 요인에서 이제 금리가 매크로 요인보다는 수급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꼭 미국 금리만 우리가 미국 국채를 살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기회를 찾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간에 뭐 약간 좀 시장이 불안이 좀 올라갈 수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예, 하향 예. 안정화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예, 때문에 예. 채권 쪽에서 자산 비중을 어느 정도 하시면은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국채는 됩니다. 이제 먼저 빨리 반영해서 내려갈 겁니다.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자금 시장이 안 좋아하면은 이제 기업들이 내년 초 정도에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걱정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미국은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기업들의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관련된 이제 대출 이런 것들이 보통 문제가 생기고 한 3개월 정도는 뭐 이래저래 견뎌 나가면서 자금을 메워 넣는데 이제 더 못 견디면 이제 손드는 곳들이 나오게 되는 게 이제 한 3개월 지나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내년 초니까 우리나라는 뭐 내년 초에도 여전히 자금 시장에 뭐 언제 지금은 초반에는 모든 기업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이제 괜찮은 기업들은 솔벤트한 기업이죠. 건전성이 있는 기업들은 그 자금을 구해 갈 거고 이제 건전성이 없는 인솔벤트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이제 힘들어질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려져서 내년 초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좀 자금 시장이 여전히 내년 초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뭐 채권은 그때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는 충분히 살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초에 봐야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되게 멀리 나온 것 같은데. 예. 내년 1분기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에 뭐 회사채 우량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때 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하여튼 여하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만일 정기예금 1년짜리 하고 뭐 예를 들자면 한전채 3년짜리 가 어느 게 나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기예금 1년 되면은 1년 후에 또다시 리발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예, 한전채 같은 경우는 픽스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1년 뒤에 이제 한전이 이제 좀 수익성이 좋아져서 금리가 떨어지고 물량을 덜 발행해도 된다. 지금 많이 발행한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발행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발행 물량이 떨어진다 하면은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니까요. 그때 팔면은 지금 뭐 5.4% 플러스 가격 상승분 하면은 그런 옵션까지 생각하면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기예금 1년짜리가 아주 인기가 좋은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3년짜리 우량 회사채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그다음에 뭐 건설사도 문제도 있고 가계 부채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하느니 사실 최근에 또 환율이 빨리 내려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금리를 더 올린 상당히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공격적으로 올리기는요. 예, 대충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한 1%포인트 정도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많이 낮으냐?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실질 금리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올해 5에서 5.5 사이, 뭐 이 정도 보지 않습니까? 5% 되니까. 미국보다 낮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우리나라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명목 금리를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물가 오르고 감안하면은 우리나라의 실질 금리는 미국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금 사정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스무스하게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 그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뭐 우리나라가 물가도 피크아웃 했고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물가보다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더 크거든요. 예. 그래서 환율이 1,430원 이럴 때 사실은 제일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그렇죠. 예, 저 조금만 그래도 끔찍끔찍 놀래거든요. 그런 부분에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사람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200원대까지 한번 이렇게 뚫고 내려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부담도 많이 줄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크게 뭐 또 금리를 많이 인상해야 된다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사실 금리를 많이 인상하면 채권 시장에서도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짚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 3번 이야기 뭐 그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채권 매니저들이 한 2번 정도 크게 틀렸습니다. 올 3, 4월 정도에 한 번 틀렸고요. 네.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자기 예상하고 한번 확 빗나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9월, 10월 정도 그때 한번 또 베팅을 했거든요. 여름 조금 지나고 나서 그때 금리 한번 베팅을 했다가 그때 한번 완전히 한번 치솟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때 한번 또 당하고 해서 2번을 당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3번째인데 저는 3번째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언젠간 다시 또 유동성 장세가 오고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빅테크 주식들이 최근에 어떻게 본다면 가파른 긴축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주식시장에 좋은 환경이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빅테크 주식들이 다시 좀 이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겠죠, 궁금하거든요. 당연히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본격적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네. 지금 당장 일어난다고 봐야 될 것인지, 지금 일어나는 것보다 내년 한 중반을 넘어가서 일어날 것인지, 그 부분의 문제이죠. 이제 금리가 한번 다시 피크아웃을 하고 이제 다운이 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부분 제일 희생양이었죠, 사실은. 예, 그 부분은 다시 또 조금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내년에는 조금 기간이 조금 지나면은 성장주고 오히려 뭐 가치주나 이런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데모테크가 온다는 서적을 써주셨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약간 좀 길게 보고 뭐 다시 상승장이 찾아온다면은 주목할 만한 그런 성장 테마 저는 뭐 있을까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 중에 저는 뭐 이런저런 거 볼 필요 없이 하여튼 바이오나 헬스케어 그쪽이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이제 갑자기 버블도 워낙 컸고요. 거기다 금리도 워낙 급등하면서 지금 꺼지는 버스트도 워낙 컸습니다. 하여튼 이건 완전히 널뛰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XBI라고 이제 S&P 500에 있는 이제 ETF입니다. 바이오만 모아놓은 기업. 그게 한 16년, 7년 정도 쭉 이제 상장한 지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때부터 보면은 S&P 500을 한참 이렇게 아웃퍼폼을 했다가 지금 거의 같습니다. 15, 16년 동안에 이제 S&P 500 수익률하고 같아진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쭉 올라왔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 이제 거의 같아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이제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금리가 한참 높았을 때, 그리고 버블이 꺼졌을 때, 그리고 이때 이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뭐 한 3년, 5년 보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금리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완전히 다 많이 달라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금리가 확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약간 좀 프리미엄 붙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것까지 주가 버블 됐을 때 그게 훨씬 많이 이제 꺼져 버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더해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천한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는 쭉 보면서 공통된 게 뭘까 이거 다들 그러실 텐데요. 공통된 걸 이제 뽑아보지 않습니까? 공통된 걸 한 3개 뽑아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게 이제 조금 공통된 3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데모테크 인구구조 관련된 것, 고령화가 본격화될 거고, 그 다음에 고령자들이 많은 부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섹터나 테마는 뭐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뭐 다른 쪽에 하이테크 분야고 미래산업 분야이고. 그런데 바이오 분야가 이제 거기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은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런 뉴스들이 갑자기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관심이 없으시면은 그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는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뉴스가 보이는데 하나가 이제 네이버에 클로바라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가 있는데 인공지능 커뮤니케이션 네네. 해주는 건데 그게 지금 어떤 쪽에 이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나 하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자를 케어하는데 이 AI를 활용해서 고령자들의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다 케어를 하고 그 데이터를 모으고 나중에 전국적으로는 그 전화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치매나 인지증이라고 그러죠. 이걸 조기 좀 진단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 한 명이 한 900명의 고령자를 케어합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은 우리가 더 많아지는 고령사회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전화한다면은 하루에 한 30통 전화해도 뻗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치지 않는 AI가 전화를 하니까 동시에 그냥 전화를 다 해가지고 충분히 그걸 매일매일도 전화 가능하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해일 수도 있고 또 한 2, 3일 전에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을 보급을 해가지고요. 이걸 고령자들한테 이제 소위 말해 대화 로봇이죠. 그리고 약 먹는 시간, 어쩐 것,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지자체에서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겨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로봇은 시간은 조금 걸릴 건데 유망한 분야이고요. 아까 AI를 활용한 것 혹은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이런 것들도 지금은 시간은 좀 걸리는데 조금 유망한 분야고 당장 언제 어느 때도 하고 하여튼 유망한 분야는 바이오나 헬스케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약간 어느 예,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예, 그는 그리고 최근에 한 2년 정도 또 쉬어간 분야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분야는 뭐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길게 본다라고 예, 꼭 단기적으로도 뭐 괜찮아야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게 보면은 뭐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예. 투자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리츠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꾸준히 캐시플로우도 창출해 줄 수 있고 예. 약간 미래지향적인 부동산 투자라고 알고 있는데 리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최근에 리츠는 부동산 가격보다 금리 상승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데요. 리츠는 보통 한 60-70% 정도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자금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막 이제 리펀딩을 할 때 거기도 이제 만기가 되니까 계속 리펀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 전에 비해서 금리 수준이 왕창 올라 버리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금이 뚝 떨어지죠. 임대료는 거의 고정되어 있고 단기적으로 금리는 오르고 하니까 이게 마치 장단기 금리 차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을 하는데 운용금리는 일정한데 단기 금리가 급등해 버리면 그게 꼭 지금 리츠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달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배당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배당 수익률을 맞추려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에서 40%까지도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장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영향도 있지만은 금리가 주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 매크로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는 뭐 부채 비율이 한 17%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을 덜 받아요. 예. 물론 도로라서 도로는 부동산 가격이 아니니까 네네. 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요. 일단 차입이 훨씬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리츠는 이제 이러한 그 금리 상승의 영향이 제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분은 부동산 가격 하락 부분 때문에 이게 리츠가 금방 반등은 못할 겁니다. 일단 금리가 피크아웃 됐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신호이고요. 네. 예, 그거는 뭐 여기서 더 악화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고민이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혹시 하락할까? 이게 그 다음 뉴스라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금방 반등은 못할 겁니다. 옆으로 꽤 이제 지지부진하게 좀 기다가 이제 모습을 보일 텐데요. 그래서 뭐 저는 리츠 같은 경우는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 뭐 지금 사도 고점 대비해서 한 30, 어떤 것은 40% 떨어졌고, 뭐 30% 떨어진 게 절비하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사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내년 1분기, 2분기, 상반기에 사더라도 여기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서 야, 이거 내가 못 잡았네.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리츠는 부동산 가격은 약간 후행하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내년에 이제 나타날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반영되는 걸 좀 보면서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1차 금리 상승의 이제 효과는 다 받았습니다. 네. 다 받았고 이제 금리 추가 상승 여력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만 조금 반영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플러스 향후 가격 상승률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회를 내년에 좀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년 잘 지켜봐야겠네요. 예, 왜냐하면 채권 듀레이션보다 더 긴 듀레이션이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은 오피스 같은 경우는 임대 계약이 해외 같은 경우 10년에서 20년 하기 때문에 이건 장기 채권입니다. 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한 레버리지로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츠 같은 경우 변동성이 부동산이니까 주식보다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계산을 해보면은 변동성이 주식보다 조금 큽니다. 아, 진짜요? 그게 레버리지 때문에요. 주가 지수는 레버리지를 안 한 것이고, 네. 리츠는 레버리지 된 것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래서 리츠의 변동성하고 부동산 말고요. 리츠의 변동성하고 주가의 변동성하고 비교하면은 리츠가 조금 더 큽니다. 그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나타난 거죠. 야, 이건 뭐야? 이게 무슨 부동산이라는데 가격이 40%를 떨어져. 이게 진짜 네. 사실은 멘붕이죠. 30% 종목에 따라서는 네. 그렇게 떨어지니까요. 그게 이제 레버리지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현상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리츠 투자하실 때는 이제 이런 레버리지가 꽤 많은 영향을 준다. 금리가 하락할 때는 아주 좋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미국의 리츠의 평균 가격 상승률이 43%입니다. 아, 진짜 많이. 배당 수익률하고요. 와.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 30% 빠지는 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평균화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40% 빠지고 그랬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도 떨어졌죠. 금리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리츠에서 양방으로 좋았던 거죠. 부동산 가격 올라서 좋고 펀딩 코스트 낮아져서 좋고 제일 극명하게 드러난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와서는 양방으로 터지는 거죠. 이제 금리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하니까 이 두 개가 다 나타나면서 네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금리의 레버리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조금 리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는 좋은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한번 리츠 투자 한번 좋은 기회에 한번 투자해 놓으시면은 5년, 10년 빼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츠 전문가 있으면 한번 불러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토크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 당장 이럴 때 오히려 어떤 한 자산 가격이 좀 상당히 안 좋을 때 그리고 내년이나 이런 때 오히려 좋아 보일 이런 자산을 사실은 이제 추천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해보는 게 낫지요. 자산 가격이 한참 핫한 거를 보통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요. 금이 한참 핫하다 하면은 다 금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이러는데 네. 보다는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꺼져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